뭔지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웨이입니다. 중국 상하이 출신입니다. 지금은 미국 스탠퍼드 기술정책연구소에서 파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칭화대학교. 중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대학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MIT와 맞먹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술혁신을 공부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이 곧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산산조각난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첫째 주였습니다. 스탠퍼드의 아침은 눈부셨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의 햇살은 동부와 달랐습니다. 습하지 않고 건조했습니다. 태양이 직접 피부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의 야자수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붉은 지붕의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억만장자를 배출한 캠퍼스. 그 자신감이 건물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미나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제임스 파커 연구원의 세미나. 전직 미국 국방부 첨단기술자문관 출신. 국방부란 미국의 군사와 안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15년간 어느 나라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도 외교도 없이 오직 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이터로만 말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의 기술 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세미나실 문을 열었습니다.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는데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의 열기가 먼저였습니다.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캘리포니아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펼쳐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은빛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주름. 수십 년간 뭔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없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국이 미래 기술 패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당연히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출신 에밀리도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출신 아나스타샤도 들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천천히 그 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야 할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터로만 말한다더니 첫마디가 고정관념 타령인가. 근거도 없이 단정 짓는 건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손을 드신 분들, 잠깐 여기를 보십시오. 파커 연구원이 뒤쪽 벽에 커다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 보유국,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국, 핵융합 연구 선도국, 수소에너지 상용화 국가, 세계 최고 로봇 기술 보유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 1위 국가, 인류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핵심 기술들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천천히 그 점들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지도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세미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많은 점을 차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는 즉각 말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을 독자적으로 지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파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웨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라니. 미국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저는 더 황당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파커 연구원이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동그라미, 우주, 동그라미, 핵융합, 동그라미, 수소, 동그라미, 로봇, 동그라미, 바이오, 동그라미, 6개였습니다. 모두 같은 나라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그 나라 이름을 칠판에 썼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리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삼성 스마트폰과 K-팝의 나라. 인구 5천만. 자원 없음. 영토 좁음. 그 나라를 중국이 두려워한다고요? 제 옆에 앉아있던 에밀리가 먼저 반박했습니다. 목소리에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핵심 기술은 미국이 설계합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스페이스X가 우주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만드는 나라잖습니까? 제조국이 설계국보다 앞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나스타샤도 끼어들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지배합니까?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술도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저도 가세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GDP는 한국의 10배입니다. 중국 특허 출원수는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돈이 한국 반도체 기업 전체 매출보다 많습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데이터로만 말씀하신다면 이 숫자들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3명이 동시에 반박했습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은 그 소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소란이 가라앉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웨이, 방금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했죠. GDP, 특허 출원, 투자 금액. 맞습니다. 그 숫자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는 핵심 부품의 70% 이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공지능 서버 안에도 그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동안 정작 중국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은 한국산입니다. 그게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초격차.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만든 단어입니다.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린다.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따라잡으려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의 다음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를 독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공태양을 켜려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초격차의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야자수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캘리포니아 햇살이 그 그늘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중국 정부의 최근 반도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해졌습니다. 보고서들 곳곳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경계해야 할 나라, 따라잡아야 할 나라. 저는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는가?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느낌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물음표였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햇살이 더 강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에 선명하게 쏟아졌습니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깥은 뜨거웠지만 에어컨 바람이 세미나실을 서늘하게 유지했습니다. 차갑고 뜨거운 것이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중국 정부 보고서들을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경계 대상 1순위로 언급하는 문장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계한다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의존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손에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스마트폰을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에밀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한국입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들을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부품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앱을 실행하면 그 앱이 잠깐 작동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글자와 그림이 보이게 하는 패널입니다. 배터리. 전기를 저장하고 내보내는 부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전부 한국 기업입니다. 에밀리가 즉각 끼어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아닌가요? 스마트폰 부품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인공지능의 핵심은 설계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잖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부품 공급자입니다. 파커 연구원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좋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커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쓰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을 내놓습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평생 읽을 책을 몇 초 만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특별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두뇌가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 기억장치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수십 배 빠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이 HBM의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HBM 없이는 인공지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HBM의 70% 이상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그 HBM을 넣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 미국 엔비디아잖습니까? 엔비디아가 없으면 HBM이 어디 들어갑니까? 설계 없이 부품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 기술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팩트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국방부에 있을 때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나라 목록이었습니다. 한 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에밀리가 멈췄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를 설계해도 한국이 HBM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반도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밀리, 페라리가 아무리 뛰어난 엔진을 설계해도 연료가 없으면 달립니까? 에밀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계도를 가진 나라와 연료를 만드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인 권력을 갖는지는 연료가 끊겼을 때 드러납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미국 국방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그래도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7나노 칩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HBM도 곧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웨이, 화웨이 7나노 칩 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율이란 만든 칩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칩의 비율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그중 몇 개가 정상 작동하느냐입니다. 화웨이 7나노 수율이 한국 4나노 수율의 절반도 안 됩니다. 따라잡는 것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커 연구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SK 하이닉스가 IHBM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입니다. 반도체가 빠르게 연산할수록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품 안에 냉각장치를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기존보다 열 저항을 30% 낮췄습니다. 중국이 지금 HBM 기초를 따라잡으려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다음 세대 기술을 공개한 겁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멈추고 파커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026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입니다. 이달 초단 20일 만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 급증했습니다. 2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투자가 늘어날수록 한국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집니다.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 인공지능 서버 안에도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갑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 메모리를 씁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외치면서 정작 자국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한국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편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 안에도 한국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썼습니다. 그 당연함이 오늘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분야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혼자 올라간 분야입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에밀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페라리 연료 비유. 그거 좀 찔렸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찔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자수 그늘 아래 잠시 멈췄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그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에 쏟아붓는 돈이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력도 많습니다. 시장도 큽니다. 그런데 왜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걸까? 아니, 왜 벌어지는 걸까? 그 질문이 뜨거운 캘리포니아 공기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그늘 안으로 들어가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들어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적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는가?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수백조 원을 쏟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공개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당연하게 써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유독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세미나실 창문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야자수들이 바람 한 점 없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를 보면 이곳이 미국 최고의 대학이 있는 땅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햇살도 건물도 사람도 모두 자신감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제 세미나 이후 밤새 HBM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한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인공지능 기업들의 서버 구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산 메모리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높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더니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7.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에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의 수입니다. 독자적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주에 뭔가를 올리는 것 자체는 여러 나라가 합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엔진을 직접 만들고 발사체를 직접 설계하고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낸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술을 빌리지 않고 남의 도움 없이. 그 나라가 7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그리고 7번째. 파커 연구원이 칠판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요? 언제요? 파커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2022년입니다. 누리호라는 이름의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4차 발사까지 연속으로 성공했습니다. 올해 2026년에도 5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주 관련 예산만 1조 1,60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중국이 우주강국인 건 압니다. 달에 탐사선을 보냈고 화성에도 보냈고 자체 우주정거장도 있습니다. 한국이 그 옆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중국은 달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화성에도 보냈습니다. 자체 우주정거장도 있습니다. 한국 누리호와 비교가 됩니까?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파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웨이, 중국 우주 개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련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 로켓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술이 이전됐습니다. 설계도가 넘어왔습니다. 중국은 그 토대 위에서 발전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때 어느 나라도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바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미국도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결정에 관여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켓 기술이 군사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거부했습니까?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공동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핵심 기술은 끝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해외 문헌을 모두 구해 읽었습니다. 관련 학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였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실패했습니다. 관제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천 명이 수년간 매달렸던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2차 발사였습니다. 로켓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관제실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성 분리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관제실이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을 혼자 익혀서 마침내 해낸 순간이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도 5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도 개발 중입니다. 재사용 발사체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로켓입니다.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그래도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아직 초보 단계 아닌가요? 달에 가는 것도 아직이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한참 뒤처집니다. 파커 연구원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하버드 졸업생과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람이 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하버드 졸업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학한 사람이겠죠.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겁니다. 한국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까지 왔느냐를 봐야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을 혼자 익혀서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 7을 다시 적었습니다. 그 옆에 이름들을 나열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한국. 7번째 이름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올라왔지만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올라왔습니다. 카를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라질도 우주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2003년 발사대 폭발 사고로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사실상 멈췄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지금 있는 곳이 다릅니다. 파커 연구원이 카를로스를 바라봤습니다. 카를로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나라와 멈추지 않는 나라. 세미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시작입니다. 한국이 다음에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진짜 태양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만든 태양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파란 하늘이 그대로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캘리포니아 하늘.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에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기술로 만든 위성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누리호 발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발사 순간 관제실에서 환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환호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늘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히 로켓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혼자 해냈다는 환호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유독 뜨거웠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창가 자리는 뜨거웠습니다. 야자수 잎이 그 열기에 지쳐 늘어져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6월 태양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없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태양 보입니까? 모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 태양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수소 핵융합입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엄청난 압력과 열 속에서 서로 합쳐집니다.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빛과 열이 되어 지구까지 옵니다. 태양이 50억 년 동안 빛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연료는 바닷물에서 나옵니다. 지구 바닷물만으로도 수십억 년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폭발 위험도 없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꿈꿔온 기술이죠.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꿈의 기술이라는 말은 항상 들었는데 실현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핵융합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온도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섭씨 1억 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1억 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십니까? 태양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도입니다. 1억 도는 태양 중심부보다 7배나 뜨거운 온도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뜨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억 도짜리 불덩어리를 담을 그릇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서 가둬야 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1억 도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K스타라고 부릅니다.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입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섭씨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중국도 이스트라는 핵융합 장치가 있습니다. 2023년에 플라즈마를 403초나 유지했습니다. 한국 48초보다 8배 이상 깁니다. 중국이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회의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 이스트가 더 오래 유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다릅니다. 파커 연구원은 칠판에 두 숫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중국 이스트 7천만 도 403초, 한국 K스타 1억 도 48초. 그리고 말했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반드시 1억 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7천만 도로는 아무리 오래 유지해도 핵융합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오래가 아니라 더 뜨겁게. 그게 핵심입니다. 오래 달리기 기록을 세웠는데 그 경기장이 정식 규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대전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관제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K스타 장치에서 플라즈마가 점화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1억 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됐습니다. 1초, 10초, 20초, 30초, 40초, 48초. 관제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세계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제실에 있던 한 연구원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억 도를 달성한 순간 울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언젠가 우리나라를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가스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 나라 연구원이 1억 도를 달성하고 온 이유가 그겁니다. 파커 연구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캘리포니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웨이, 중국은 석유가 있습니다.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합니다. 절박함이 1억 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국 이스트와 한국 케이스타의 온도 차이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케이스타의 2026년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억 도를 300초, 즉 5분간 유지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초를 달성하면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용화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입니다. 천웨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한 선수는 42km를 완주했습니다. 다른 선수는 30km밖에 못 뛰었는데 그 30km를 맨발로 뛰었습니다. 어느 선수가 더 강한 선수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조건에서 더 뜨겁게 달성했습니다. 맨발로 뛴 선수가 결국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수는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러시아 가스가 필요 없어지겠군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핵융합 기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선두에 한국이 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바꾸는 나라가 세계를 바꿉니다. 한국은 지금 그 문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만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어떻게 움직임 자체를 바꾸려 하는지 보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양이 아직도 높이 떠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저 태양을 지구에서 만든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걸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케이스타 관련 논문을 찾았습니다. 저자 목록에 한국인 이름들이 빽빽했습니다. 세계 핵융합 연구의 중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더 오래가 아니라 더 뜨겁게. 그게 핵심이었다. 5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야자수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뜨겁지만 견딜만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 마셨습니다. 어젯밤 케이스타 논문들을 새벽까지 읽었기 때문입니다.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열고 세미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산길이 나왔습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멀리 보였습니다. 알프스였습니다. 유럽 한가운데 있는 그 유명한 산맥이었습니다. 그 가파른 길을 커다란 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건 하얀 수증기뿐이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이 트럭이 무엇으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에밀리가 전기차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소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수소 연료전지 트럭입니다. 엑시언트라는 이름입니다.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 트럭입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실제로 화물을 나르며 상용 운행 중입니다. 파커 연구원은 수소 에너지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수소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그 수소를 연료전지라는 장치에 넣으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물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전기차 시대 아닌가요? 테슬라가 있는데 왜 수소입니까? 전기차에 밀린 기술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밀리, 승용차는 전기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스위스 알프스를 넘는 트럭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화물을 싣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로는 무게와 충전 시간이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무거울수록 실을 수 있는 화물이 줄어듭니다. 충전하는데 수십 분이 걸립니다. 수소는 5분 만에 충전이 끝납니다. 트럭, 선박, 항공기처럼 무거운 것을 오래 움직여야 하는 분야에서는 수소가 답입니다. 한국은 그 시장을 먼저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 양산형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양산형이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것과 실제로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파커 연구원이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로봇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에밀리가 즉각 답했습니다. 미국 최고 로봇 회사 아닌가요? MIT 출신 교수가 만든 회사입니다. 두 발로 걷고 공중제비까지 도는 아틀라스 로봇으로 유명하죠.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십니까? 에밀리가 멈췄습니다. 미국 회사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한국 손에 들어간 겁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올해 2026년 1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아틀라스 최신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관중 앞에서 백플립을 시연했습니다. 착지가 불안전했는데 오른발을 뒤로 디디고 상체 무게 중심을 이동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장면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동작을 로봇이 해낸 겁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중국 로봇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중국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파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웨이 체스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체스에서 가장 강한 말이 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방향에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방향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의 퀸이 됐습니다. 반도체를 막으면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을 막으면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을 막으면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를 막으면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을 막으면 핵융합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도 한국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그 퀸을 잡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달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 2만 5천 대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실험실이 아닙니다. 실제 자동차 공장입니다.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재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결정이 납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 로봇 기술을 가지고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겁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 회사를 한국이 사서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틀린 말은 아니군요. 파커 연구원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기술은 국적이 없습니다.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손에 가는 겁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로봇 산업이 없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카를로스를 바라봤습니다.
카를로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없는 기술을 직접 만들지 못하면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해외 기업들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인수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주로 시장을 사려 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소로 에너지를 바꾸고 로봇으로 노동을 바꾸려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떤 나라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래 기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생명을 다루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바람이 야자수 잎을 흔들었습니다. 아까보다 바람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수소 트럭이 스위스 알프스를 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기가스 없이 산을 넘는 트럭. 공중제비를 돌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로봇. 둘 다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관련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했을 때보다 몇 배나 뛰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사서 더 크게 키운 겁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시장을 사는 나라. 기술을 사는 나라. 그 차이가 미래를 만든다. 6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강한 햇살이 잠시 숨을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야자수 그림자가 옅어졌습니다. 세미나실 안이 평소보다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함이 좋았습니다. 며칠간 뜨거운 햇살 아래 달아올랐던 머릿속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라앉는 건 머릿속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반도체, 우주, 핵융합, 수소, 로봇. 하나씩 들을 때마다 반박하려 했는데 반박이 막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앉더니 참석자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약을 먹는 분 있습니까? 아나스타샤가 손을 들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카를로스도 손을 들었습니다. 당뇨 초기라 약을 먹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나스타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국에서 샀을 뿐입니다. 어디서 만드는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 합성 약품입니다. 화학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약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먹는 알약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드는 약입니다. 세포를 배양해서 그 안에서 치료 물질을 추출합니다. 암 치료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희귀 질환 치료제. 지금 가장 효과 좋은 약들이 대부분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건 극도로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온도, 습도, 영양 상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죽거나 변합니다. 수만 리터 규모의 탱크에서 세포를 키우면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가는 약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라는 곳에 있는 공장입니다. 생산 용량 기준 세계 1위입니다. 미국, 유럽의 세계 최대 제약사들이 줄을 서서 이 공장의 생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올해 수치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들어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수주 금액이 5조 5,193억 원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일라이릴리와 협력해 인천 송도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 바이오 산업의 허브가 한국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중국도 바이오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파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회의 성장하는 것과 신뢰받는 것은 다릅니다. 파커 연구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약이니까요. 미국 FDA, 유럽 EMA. 이 두 기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약 규제 기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두 기관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실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신뢰를 쌓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그 신뢰를 얻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옴시티입니다. 아나스타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 위에 짓는 미래 도시입니다.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그 핵심 공사를 맡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도 세계 최대 규모 아닌가요? 왜 중국이 아닌 한국입니까?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중동에서 석유가 넘쳐나면서 건설붐이 일었습니다. 도로를 닦아야 했습니다. 건물을 올려야 했습니다. 항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갔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막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50도의 열기 속에서 철근을 구부렸습니다. 모래바람이 눈과 코를 막았습니다. 밤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고향에서 받아들고 우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이 한국 건설업의 씨앗이 됐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50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도 사막에서 흘린 그 땀이 지금 네옴시티가 됐습니다. 독일 탄광의 눈물이 반도체가 된 것처럼, 새벽 4시의 땀이 조선업이 된 것처럼, 한국은 항상 그랬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가장 단단한 신뢰가 됐습니다. 카를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라질도 그 시절 중동에 근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50년 뒤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한국은 그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갔습니다. 기업이 바뀌어도 이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갔습니다. 신뢰는 이어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바이오에서도 신뢰, 건설에서도 신뢰, 반도체에서도 납기 신뢰, 우주에서도 기술 신뢰.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 바로 신뢰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반도체, 우주, 핵융합, 수소, 로봇, 바이오, 건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동시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다음 시간에 그 비밀을 보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야자수들이 다시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야자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야자수는 캘리포니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원산지는 따뜻한 열대 지역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야자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까지 겪었는데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자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50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중국은 규모를 쌓았다. 한국은 신뢰를 쌓았다. 7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 오후였습니다. 어제 잠깐 끼었던 구름이 완전히 걷혔습니다. 다시 강한 햇살이 돌아왔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야자수들이 그 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바깥의 뜨거움과 안의 서늘함. 그 대비가 오늘따라 선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규모를 쌓았고 한국은 신뢰를 쌓았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칠판 앞으로 바로 걸어가더니 두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빠른 추격자, 선도자.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빠른 추격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 그런데 그 표현이 이미 틀렸습니다. 한국은 선도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파커 연구원은 통신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건 이동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세대를 거치며 발전했습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마다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통신하려면 표준이 필요합니다. 표준이란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공통 규격입니다. 이 표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통행세가 결정됩니다. 표준을 정한 나라의 기업이 핵심 특허를 쥐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 기술을 쓸 때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한국은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습니다. 그 이후 4세대에서도 5세대에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5세대 이동통신 핵심 표준 특허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1위에서 2위권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 5세대 이동통신을 쓰려면 한국 기업의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도 한국의 특허 사용료를 냅니까?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냅니다. 에밀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두 번째 사례를 꺼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가 달리려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 배터리 안에는 여러 규격이 있습니다. 세례 크기, 모양, 연결 방식, 충전 방식. 이 규격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세계 1위 아닌가요? 점유율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결국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웨이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두 선수가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추격 선수가 열심히 달립니다.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런데 선두 선수가 갑자기 다른 길로 접어듭니다. 더 빠른 길입니다. 추격 선수는 그 길을 모릅니다.
다시 거리가 벌어집니다. 한국이 하는 겁니다. 따라잡힐 때가 되면 다음 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격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초격차라는 단어의 의미가 실감됐습니다. 단순히 앞서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잡힐 때를 미리 알고 이미 다음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그게 초격차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안에는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겁니다.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세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CATL이 현재 배터리를 따라잡을 때쯤 한국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 시대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파커 연구원이 세 번째 사례를 꺼냈습니다. 전자정부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세금 신고, 복지 신청 같은 행정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한 행정 업무를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합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수년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앱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밀리, 기술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만들려면 세금청,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같은 모든 정부 부처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수십 년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그걸 통합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미국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수십 년째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1990년대 말에 이미 풀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수십 개 나라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나라의 행정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한국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총성도 없이 선언도 없이 수십 개 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표준, 배터리 규격, 행정 시스템.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규칙을 조금씩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총성도 없이, 선언도 없이.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웨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서버 안에는요. 저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HBM이 들어갑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의 부품으로 중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을 쓸 때 한국의 특허 사용료를 냅니다. 중국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따라잡으려 하면 이미 다음 세대에 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자네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햇살이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야자수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야자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규모로 누르면 한국은 깊이로 답합니다. 중국이 현재를 따라잡으면 한국은 이미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 패턴이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통신에서, 로봇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파커 연구원의 첫 번째 말. 처음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렵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규모가 전부가 아니었다. 깊이가 전부였다. 마지막 세미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6월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낮이 지나고 노을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주황빛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야자수들이 그 빛을 받아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뜨겁고 건조했던 캘리포니아가 오늘 저녁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실 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카를로스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규모가 전부가 아니었다. 깊이가 전부였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 일주일 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주황빛 노을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웨이. 지난 시간에 물어보겠다고 했죠. 이제 묻겠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을 두려워합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방어적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과하다. 경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들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서버 안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중국이 5세대 통신을 쓸 때 한국의 특허 사용료를 냅니다. 중국이 배터리를 따라잡으면 한국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수백조 원을 쏟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규모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최대 시장, 수백조 원의 기술 투자. 그런데 한국은 규모가 아니라 깊이로 싸웠습니다. 중국이 따라가려 하면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통신에서, 로봇에서, 핵융합에서 반복됐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웨이, 그게 이번 주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파커 연구원은 칠판에 세 나라 이름을 적었습니다. 브라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한때 한국처럼 될 수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자원이 있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췄습니다. 위기가 오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쉬운 길이 보이자 포기했습니다. 자원이 있어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라질이 저 목록에 있군요. 부끄럽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카를로스를 바라봤습니다. 카를로스, 부끄러움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시작입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커 연구원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패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파커 연구원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내가 국방부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동맹이다. 안보 동맹이 아닙니다. 기술 동맹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미국 국방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더 강하군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쓰려 했는데 그 에너지를 옮기는 배를 한국이 만듭니다.
그 에너지를 대체할 핵융합 기술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기가 무기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파커 연구원이 아나스타샤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의 현실입니다. 파커 연구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추격도, 미국의 견제도, 일본의 압박도 한국의 진짜 리스크가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올라오게 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인공태양이 있습니다. 수소가 있습니다. 로봇이 있습니다. 바이오가 있습니다. 미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진 나라.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그 선택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선택이 멈추는 순간 하강이 시작됩니다. 4개국 연구원 모두 침묵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이 미래 기술 패권을 쥐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몰랐던 겁니다. 아나스타샤도 말했습니다. 자원이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더 강한 권력이라는 걸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브라질이 멈춘 이유를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해였습니다. 파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선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 노을이 스탠퍼드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야자수들이 그 빛 속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뜨거웠던 하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베이징이 떠올랐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최대 시장, 수백조 원의 기술 투자.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왜 5천만 명의 나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 일주일 전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규모는 쌓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깊이는 다릅니다. 깊이는 수십 년의 실패와 집착이 쌓여야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혼자 익힌 노하우가 쌓여야 만들어집니다.